저는 뭐 자주 말씀드리는 게 유초등 저학년 때는 굳이 그 명문학군제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은 이쪽으로 아예 방향을 틀어가지고 강점 강화를 할 수 있는 길들을 많이 열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의 이 입시 여기서의 그 입시 재능이라고 하나요? 네, 입시 경쟁력. 입시 네. 경쟁력 여기에 지능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런 친구들이 또 학교는 다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좀 미래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드리는 좀 조언이 그런 학교를 지금 일반 제도권 보통 그렇지 않았을 때 뭐 외부적으로 제도권 외부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네. 국제학교도 있고 대안학교도 있고 아니면 지금 최근에 제도권 내에서도 아이비 학교라고 지난번에 응답 책방에서도 많이 소개를 했었잖아요. 너무 반응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교육적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생각을 끄집어내는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문제집 푸는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시도들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아이비 학교도 선택지가 적고 국제학교나 대안학교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그냥 이런 그 공부가 입시 경쟁력이 없는 학생들이 있는 가정 같은 경우는 국영수 중에서 제일 잘하는 과목 왜 그거 하나라도 못하면 학교 가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하나라도 내가 그래 국어는 잘해 영어는 잘해 그래도 시험 보면 90점 정도 나와 이렇게 돼야지 조금 그런 학교 가고 싶은 그 동기부여도 되고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신다 그러면 국영수 중에 제일 잘하는 과목 하나를 보내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안사교육 나머지 한 2, 3일이나 주말 같은 이런 시간에는 문제집 푸는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그런 부분에 좀 창의적인 그런 학원을 보내시면서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근데 요즘에 또 이런 질문도 많거든요. 근데 애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뭐 뭔가 특출나게 운동이라도 잘하면 운동이라도 시키고 뭐 그림이라도 그리고 음악이라도 하겠다면 뭐 뭐라도 또 공부만 하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야. 네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해도 나 없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러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지? 게임만 해요. 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권해드리는 게 우선은 이제 사실 게임이나 그런 것보다는 운동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아날로그적으로 스트레스나 아니면 그런 거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마련해주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애매하다 그러면 가장 좀 좋은 거는 아예 사교육비를 줄이고 그 사교육 공교육만 받게 하고 공부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그냥 뭐 유튜브 보거나 게임하고 그런 거 약간 좀 용인을 좀 해주는 상황에서 이 나중에 그 아꼈던 비용으로 온 가족이 아까 자산을 좀 일궈서 아이들한테 좀 경제적으로 이 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우리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우리 아까 우리나라 입시 교육이 싫어가지고 국제학교나 유학을 보내신 가정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아버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 둘을 국제학교를 보내고 미국에 있는 대학까지 맞춘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국제학교나 미국 대학 정도 하고 그러면 거의 아무리 못 들어도 중고등을 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거의 6억에서 7억 이상은 들거든요. 아이 한 명당. 아이 한 명당. 둘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야. 이분이 굉장히 그 회사의 임원이셨는데 본인이 그 가지고 있던 거의 재산을 다 털어서 자녀 교육을 다 시킨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유학을 갔다 오고 나는 자녀가 왔는데 사실은 가장 베스트한 케이스는 유학이나 국제학교 쪽을 하면은 외국에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미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유럽에서 취업을 하거나 거기서 승부를 봐야지 한국에서 들어오면은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응하기도 쉽지 않고 또 영미권 그런 교육을 그렇게 한 10년 이상 받게 되면은 한국 조직 문화에 적응이 안 됩니다. 꼰대 문화라든지 상사들하고 소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좀 쉽지 않으니까 이게 좀 약간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런 영어 과외 정도 하다가 그냥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영어 과외나 영어 학원 선생님 말고는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깝잖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그게 너무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나중에 이제 다 큰 좀 장성한 그 30대 자녀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자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나한테 그 8, 9억 그렇게 쓰지 말고 그 돈을 저금을 하고 그 아파트를 나한테 하나 물려주는 게 지금 더 낫지 않았을까? 비트코인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버님이 며칠을 잠을 못 잤대요. 현타가 와가지고 내가 뭔 짓을 한 건가?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잘 되면 스스로 저기하고 내 노후까지 좀 도움을 뭐 안 받는다 그래도 최소한 그렇게는 해줄 줄 알았는데
애도 지금 뭐 유학 갔다 와서 뭐 그렇구나. 지금 본인이 계속 와서 뭐 취업하고 뭐 이러는 거에서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차라리 우리 가족이 썼던 그 8, 9억 합치면 10억이 되는 거잖아요. 10억의 돈을 그 돈을 갖고 그때 아파트를 사줬든지. 지금 온 가족이 서울 수도권에 집 한 채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모아놓은 자산도 없고 자녀 교육에 다 올인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 우리 평범한 주변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고려를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돌아오면 애가 공부가 애매하다. 그럼 한 가지 제가 또 드리는 팁이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자산을 이루는 게 좀 하나 방법인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사교육비를 좀 줄여보는 거예요. 줄이고. 예. 애매한 사교육비가 굉장히 투입 대비 산출이 정말 애매한 겁니다. 아까 27조를 쏟아부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27조만큼의 아웃풋이 나오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한 해 R&D 예산이 24조입니다. 27조의 반만 떼어가지고 R&D에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더 발전했었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이런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을 들이고 투입 대비 산출이 너무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그 이유가 될 아이들한테 몰아줘야 되는데 이게 아까 안 되는 7, 80%한테도 같은 비용을 쓰고 있으니까 이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런 우를 다른 데 이제 가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계속 그 심리적으로 옆에서 다 하니까 맞아요. 뭐 우리 옆에서 다 영어 유치원 보내고 옆에서 다 뭐 문제집 풀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너무 벗어나질 못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를 사실은- 생각을 깨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게 다운시프트 전략. 학군지에 유초등 때 너무 일찍 들어가 있으면 그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주변에서 다 영어 유치원 보내고 막 과외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만 또 잘 아시다시피 학군지나 그런 데는 다들 학원을 가기 때문에 놀이터에 친구들이 없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지금 제가 아는 분도 한 달에 200만 원. 네.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애가 둘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의 한 400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웬만한 어떤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남는 돈이 없는 거. 생활비 하면 최소 뭐 2, 300 이상 들 거고 애 교육비로 한 3, 400 정도 든다 그러면 아무리 전문직이라고 해도 사실은 여유 있게 생활하시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자주 말씀드리는 게 유초등 저학년 때는 굳이 그 명문학군지에 있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좀 외곽으로 분당만 해도 분당에서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권해드리는 게 그 경강선 라인의 광주 쪽 그쪽으로만 가서도 뭐 출퇴근하는 데는 어느 정도 맞아요. 크게 어려울지 않게 하실 수도 있고 유초등을 좀 시골에서 좀 보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지금 제가 있는 시골 학교처럼 좀 학생 수가 적은 데면은 애가 공부 잘하는 애는 확 튀고 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명문학군지에서 만약에 분당에 있는 그런 과밀학급 30명 정도 되는 그 학급에서는 애가 한 7, 8등 정도 하면 얘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래도 좀 애매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골에 가면은 잘하는 애들은 확 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확 알아봐주고 또 더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본인도 동기부여가 되고 1등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유초등 때는 1등 경험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운시프트를 해서 좀 중심을 좀 잡으신 다음에 애가 공부 역량이 된다 그러면 초등 고학년이나 중고등학교에 들어와도 늦지 않습니다. 문제집 푸는 공부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오래 길게 빨리 하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일찍 시작하면 번아웃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진이 다 빠지는 거죠. 공감됩니다. 네. 제가 최근에도 한 그런 칼럼을 하나 썼는데 지금 의대 열풍이 부니까 대치동에 초등 의대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커리큘럼을 가서 우리 기자들이랑 가서 취재해 보니까 뭘 가르치고 있냐면은 고등학교 수학을 선행해서 가르치는 거죠. 영어를 선행해서 가르치고. 근데 어차피 의대 가려면 중고등학교 6년을 문제지를 거의 하루에 5시간씩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초등 때부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질리겠어요. 진 빠지겠네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가 유일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왜 의사가 돼야 되는지, 과학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책 같은 거 전기도 읽어보고, 뭔가 장기려 박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태석 신부님이라든지 이런 좀 모범이 되는 의사 선생님에 대한 그런 거에 또 동기부여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인데 그 시기를 막 문제지를 일찍 푼다라고 그래서 얘가 그 페이스를 중고등 6년까지 마라톤과 같은 케이스에서 유지한다는 보장도 없고. 좀 그런 지금 잘못된 어떤 그 과잉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분위기에 좀 휩쓸리지 말고 좀 중심을 잡아서 좀 현명한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아이도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교육 성과도 그렇게 더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부머리 테스트를 하고 그 길이 네. 아니라고 하면 진짜 3, 40대의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집안이 네, 딱 네. 거기에 맞게 네. 행동하는 거 좋은 전략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경제적 자유를 잃으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기업의 원선회로 안 가도 다 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20, 30대 학벌을 갖고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학벌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경제적 자유를 잃은 상황이라면은 애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근데 아이가 돈 안 되는 인문학을 하려고 그래. 그다음에 뭔가 자기가 재능이 탁월하지 않은데 예체능을 하려고 그래. 괜찮아 그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사실 얘기할 수 인문학도 있잖아요. 돈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게 좀 버티고 꾸준히 하면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우리 한번 강점 강화 차원에서 요즘 입시에서는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수학이 안 되면 문과도 갈 수 있는 대학이라든지 아, 이 수준이 굉장히 뭐 제한돼 있죠. 네. 뭐 우선 수학이 안 되면 문과에서 제일 취업이 잘 되는 게 경영 경제인데 경영 경제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거에서부터 제한도 있고 대학 가는 수준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그 수학이 안 되는 친구를 막 수학을 더 하게 뭐 그렇게 하기보다 수학은 안 되는데 영어는 한다라고 하면은 그 영어를 더 강점 강화해가지고 또 근데 영미 쪽으로 공부를 했는데 만약에 영국이나 아까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 학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지금 미국 아이비리그는 거의 학비가 거의 7만 불, 8만 불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7천만 뭐 우리는 1억에 가까운 거죠. 이거죠. 환율 네, 환율로 하면 1억에 가까운 거죠. 네. 4년 4년 보내면 4억입니다. 생활비까지 하고 그럼 막 5, 6억인 거예요. 그래서 애가 공부를 잘해서 아이비리그를 가도 걱정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좀 이런 상황인데 지금 영미권은 아니더라도 좀 저렴한 영어권 학교를 추천할 수 있는 게 네덜란드 유학. 네덜란드는 다 영어로 수업하거든요. 네덜란드어를 몰라도. 근데 네덜란드에 있는 몇 개 대학은 거의 100대 대학, 서울대보다 랭킹이 높은 대학들도 많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취업 비자도 내줍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기회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독일 유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잘하면 독일어도 어느 정도 잘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독일어 능력 시험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되고, 독일은 우리나라 수능 시험하고 내신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따로 별도의 영국이나 뭐 이런 거 유학 가려면은 AP나 IB 같은 그런 거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 것도 필요 없어. 네. 우리나라 수능하고 우리나라 와. 내신을 갖고 네. 독일어 능력 시험만 어느 정도 C1 이상이 되면은 받아주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독일은 학비가 없습니다. 생활비만 있으면 돼요. 네. 그리고 독일 유학을 가서 괴테나 니체 예. 이걸 전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쇼펜하우. 쇼펜하워. 요즘 사실 니체는 굉장히 사실 인문학적으로도 계속 회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요즘 쇼펜하우 책이 그 서점에 가보면요 거의 막 수익권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칸트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니체를 제대로 그것도 독일어도 잘하니까 원어민들하고 유럽 여행도 뭐 풍부하게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니체로 해서 한 대학원 정도 해서 왔어요. 맞아요. 근데 교수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지금 인문학 거의 고사 상태이니까 교수하기 쉽지 않은데 만약에 유튜브 채널로 해서 맞아요. 니체 원서 강독 네. 그걸 내가 하나하나 해준다. 네. 그다음에 원래 이렇게 오역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고 또 이런 걸 우리 일독 일행 처음 해가지고 니체가 얘기했던 거 그다음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얘기했다 책은 굉장히 두꺼운데 읽고는 싶은데 엄두가 안 나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특강을 하면 어떨까요? 그거 진짜 가능해요. 네. 지금 저도 그게 그 시장을 요즘에 네. 좀 보고 있는데 음. 강의 시장 사람들이 그 성인 쪽으로 이렇게 가서 네. 지불을 몇십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되게 커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데가 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지불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이제 산업주의 사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특히 물신주의적인 어떤 돈이 중심이 되고 황금 막론주의로 막 가다 보니까 그럼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거든요. 근데 종교에 의지하기는 싫어. 종교는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 네. 그런 부패된 측면이라든지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인문학이나 심리학이 그래서 심리학이 이제 떡상을 한 거죠. 근데 네. 심리학 유럽 쪽에서는 심리학을 학문으로 쳐주질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건 그냥 사회학적인 통계적이라고 생각하고 원래는 철학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거든요. 삶의 중심만 잡으면 내가 뭐 네. 심리가 어떻게 되든 뭐 멘탈 뭘 강화하든 스스로 본인이 약간 내공이 있고 인생관이 잡혀 있고 철학이 있으면은 굳이 뭐 심리학에서 말하는 유형을 분석하고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인문학적인 그 루트도 한번 뚫어볼 그렇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돈 걱정 없이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거, 맞아요. 그 강의하고 네.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이제 최근에도 우리 그 서울하고 우리 신도시에서 그 영어 학원 선생님인데, 그다음에 최근에 있는 영어 선생님들하고도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 사교육도 그런 사교육이 나오면 어떨까? 수학이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한 사교육.
그거는 이제 수학을 뭐 계속 해라 그런 게 아니라 국어 영어만 강점 강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 영어랑 독일어 바탕으로 해서 독일 유학도 보내고 네덜란드 유학도 보내고 근데 영어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국어만 잘해도 일본 유학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기회가 굉장히 넘치고 일본 경제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학생이 없습니다. 일본은 거기도 저출생이고 지방 국립대 굉장히 좋고 장학금도 이런 데 많은데 일본은 우리나라는 향후 10년이 계속 어렵거든요. 대졸자 취업이 힘든데 일본은 하여간 대학만 나오면 거의 취업이 되는 지금 분위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애가 그 영어도 안 된다 그러면 일본 쪽으로 해가지고 일본 유학을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제가 공부머리에 발견해서는 또 그런 예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같은 데서 그쪽 우리나라 베트남 외대 베트남학과 나오신 분들이 베트남 유튜브에서 3, 40만 되는 그런 맞아요.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들이 있습니다. 한류 소개하고 화장법 소개하고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리고 먹방 했는데요. 막 구독자가 500만이고 이래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아이가 조금 이렇게 스피치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금 그 자질이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소멸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베트남, 뭐 필리핀, 이 동남아시아 1억이 넘는 인구에다가 인도네시아가 몇 억이 되잖아요. 앞으로 이 무궁무진한 사실은 시장들이 열리기 때문에 안 되는 국영수 붙잡거나 수학을 붙잡는 것보다 차라리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주고 또 정말 이 전략적 사고라면은 제가 권해드리십니까? 아랍어를 할 수 있는 유튜버가 있으면 맞아요. 아랍 시장은 진짜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대안사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그 많은 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은 이쪽으로 아예 방향을 틀어가지고 강점 강화를 할 수 있는 길들을 많이 열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진짜 너무 공감이 많이 되고요. 그 소장님하고 사실 이제 저희 그 남덕현 이사님하고 저 같이 말레이시아 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를 이제 조사를 하려고 유튜브에서 좀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에서 그 한인분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약간 이제 소위 이제 실패자로 좀 분류되시는 분들이 가서 창업을 하셔가지고 너무 잘 되신 거야. 음식점도 K푸드를 갖고 와서 그렇죠. 하시고 너무 잘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 길이 굉장히 많고 인구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말레이시아 대학교도 우리가 되게 무시하는데 사실 그 말라야 대학교는 서울대랑 거의 순위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답사에 넣었습니다. 사실은 꼭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 대학교 사립대학교들이 있는데 들어가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은 막 영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를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고 하든가 그걸로 학비도 똑같이 저렴하게 해서 막 가더라고요. 졸업장도 받고. 그래서 아, 이게 길이 진짜 많구나. 굳이 우리나라의 이런 입시 대학, 탑 대학에 목맬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최상위권 대학을 가서 또 성과를 내고 이제 유럽 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취업은 입학은 쉬운데 졸업이 어렵고 그런 난관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의 멘탈입니다. 사실. 아이가 멘탈만 좋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 검사를 해서 그 멘탈을 해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정말 유초등 때는 몸 튼튼 마음 튼튼이 제일 중요하다. 몸 튼튼 입시로 달릴 애들도 중고등 6년은 어차피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하기 위한 체력과 멘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집 푸는 공부가 안 되는 학생들은 세상으로 향해서 나가면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언어적인 장벽이나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적응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나름대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장밋빛 환상을 갖고 말레이시아나 뭐 아니면 필리핀만 가면은 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 안에서도 우리 이번에 답사를 가보면 현지 분위기를 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안에 가서 또 고생하고 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멘탈이 돼 있고 긍정적인 어떤 태도, 내가 도전해 보려고 하는 열정 이런 건이 있는 아이들은 뭐 우리나라 지금 국제적인 위상이 굉장히 높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국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아요. 한류가 완전히 거기를 다 뭐 많은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다 심어놨기 때문에 한국 사람 굉장히 좋게 보고 같이 이렇게 뭐 일하고 그다음에 뭐 얘기하고 그러는 걸 굉장히 좀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좁은 한반도, 좁은 교실을 벗어나서 좀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좀 시야를 둔다고 그러면 엄청난 그런 가능성들과 기회가 있으려고 생각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교육비를 좀 줄이고 그걸로 좀 재테크를 잘 하셔가지고 그 대학교 들어갈 쯤 나이에
뭐 미국이나 뭐 그 영국 이런 학비 비싼 데는 좀 모르겠지만 진짜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쪽 동남아 싱가포르 대학도 그렇게 학비가 안 비싸더라고요. 네. 그런 그래서 연결만 돼서 거기서 또 그 갖고 있는 그런 종잣돈 삼아서 뭔가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 우리 아이를 위한 입시지도 책에서 산골 유학을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이런 산골 유학도 네.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다운시프트 전략 중에 하나 네. 제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유학이군요. 산촌 유학, 네. 우리 이제 시골 유학이나 제가 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충북 증평에 내려가서 지금 시골에서 아이들을 지금 네. 그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지금 여기도 건물 사진에 제가 넣었는데 단층 건물입니다. 2층 건물밖에 안 되잖아요. 한 학년에 한 반밖에 없고 한 반에 한 12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약간 학생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저희 좀 유치원 저희 아이가 보내는 유치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늘고 있어서 지금 1학년이 2반이 됐어요. 근데 뭐 나름대로 마인드를 갖고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이제 우선 이렇게 내려오면은 뭐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의대 지역 인재 전형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이것도 되고 저희 충북 증평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는데 학생 수가 1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입시에서 서울대가 3명이 나왔어요. 3%. 네. 와. 지금 두 학생은 아마 그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하고 하나는 농어촌 전형입니다. 농어촌은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원 외기 때문에 읍면 단위에서 중고 6년을 그 도시로 안 가고 그 멘탈을 잡고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 최저만 맞춰주면은 이렇게 기회들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본인이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굳이 학군지라든지 막 이런 데 가지 않고 요즘에는 동영상 강의도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학교에서도 관리를 해줍니다. 기숙사도 있고 최상위권 학생들 분위기 흐트러지지 않게 자습도 해주고 이런 걸 해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방학 때 이용해서 수능 공부를 더 한다든지 아니면 그때는 뭐 윈터스쿨이라든지 학원도 다녀도 되겠죠. 뭐. 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게 그 정도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동영상 강의 열심히 듣고 학교에서 해주는 자습 프로그램도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 최저를 3합 7을 맞추면 되거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게 웬만한 그런 탑 5, 6위권 대학 그 수능 최저 기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수능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그 전에 서울대 지역 균형을 떨어지는 학생이 한 20, 30%였는데 요즘 3합 7로 그 내리고 난 다음에는 5% 미만이에요. 야. 한 두세 명 빼고는 거의 지금 거기에 1차 합격이 되고 난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맞춰서 최종 합격이 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북 지역에 올해 그 서울대 입학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지금 기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시골 학교를 이제 보내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우선은 학생 수가 적으니까 선생님들이 한 학생들을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학생들과 적으니까 뭐 왕따라든지 아니면 누구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축구를 하더라도 지금 10명이 다 같이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싸워도 이때가 누구 싸우고 그러면 큰 학교에서는 만약에 싸우거나 뭐 분쟁이 있고 그러면 반을 떼놓는다든지 전학을 보낸다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계속 6년을 같이 얼굴 보고 다녀야 되니까 어차피 2학년 때 화해를 하든 3학년 때 화해를 하든 그런 기회들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남자 선생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도시 같은 경우는 여선생님 초등학생 그 여초 현상이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이 지금 시골 학교 같은 경우는 젊으셨을 때 결혼 전에 시골 학교 배정을 다 하시면은 나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도시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고 그다음에 승진을 위한 그런 평점 같은 걸 더 점수를 따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각 때 이때 시골 학교에 많이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보니까 거의 남 선생님 비율이 더 높아요. 네. 6대4 정도. 그리고 또 학생 수가 몇 명 안 되고 또 그 학부모 민원이 도시가 많을까요? 시골이 많을까요? 도시요. 그렇죠. 네. 시골 도시는 이것도 왜 안 해주세요. 이또 뭐도 안 해주시고 영어는 왜 안 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뭐 민원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애인데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골은 우선 기본적으로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선생님이 교육 방침을 어떻게 펼치시려고 그러면 그걸 지지하고 응원하고 우리 선생님들 하자는 대로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선생님들이 새로운 시도들도 굉장히 많이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왜 안 하지? 기회가 된다면 우선 저만 해도 좀 서울에 살다가 이쪽 증평에 내려가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저는 이제 다세대 주택에 주인 세대고 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 그런 관련이 있어서 40평대거든요. 네. 제 평생 제일 넓은 평수에서 살고 있습니다. 청소하느라고 힘들어요. 너무 평수가 넓어가지고. 뭐 서울 수도권에 살 때는 거의 뭐 20평대 뭐 이런데 뭐 살고 그것도 거의 그 대치동에서 막 그 구축 아파트 살 때는 뭐 2열 3열 막 차 밀고 막 이런 지금 상황에서 살았는데 주차하기도 너무 편하고 네. 그다음에 뭐 삶의 어떤 질도 훨씬 더 높아지고 그다음에 또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 부동산에도 하나 투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투자 기회가 있고 공부를 하고 우리 정보를 들었을 때 그래? 그럼 이거 그냥 여윳돈이 있으니까 뭐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게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 할 이유가 없다. 책에 보니까 시에서 생활비도 준다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만약에 농산촌 유학 같은 경우는 지금 소멸 위기가 있는 폐교 위기 학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자체 중에서 몇몇 군데는 농촌 유학 센터라고 이렇게 지어놔가지고 네. 도심의 학생들 유치하는 데가 있거든요. 농촌 유학센터에 이제 다니고 그러면 거기에 만약 부모님이 안 계시고 그러면은 약간 기숙사처럼 해야 되니까 생활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한 8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거를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 전국 농촌 산촌 유학센터 목록을 제가 2023년 기준으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연락을 하시거나 홈페이지도 있어요. 네. 그런 데서 해보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연고도 없는데 그냥 불쑥 이렇게 시골 학교나 농산촌으로 가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강원도에 제 아는 지인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가 계신데 어떻게 가냐면 여기 초등 교환 교류 학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와. 그래서 한 달이나 한 학기를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고 난 다음에 애가 좀 즐겁고 재밌는 게 도시에서는 코로나 때 학교도 못 가고 그랬잖아요. 야. 근데 여기는 다 정상 수업했습니다. 아이들이 몇 명 없으니까 그냥 띄엄띄엄 띄워놓고 이렇게 수업을 해도 되잖아요. 전교생이 다 친하고 전교생이 같이 음악회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좀 그렇게 했는데 여기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학기만 있어야지 했는데 애가 너무 좋아하고 이러니까 아예 그냥 눌러 앉은 가정도 굉장히 있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아이가 공부 잘하고 그러면 아까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인재 전형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교육적으로도 뭐 서울 수도권으로 리턴하지 않고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저희가 실거주비가 너무 저렴하잖아요. 네. 이쪽에. 그다음에 어떤 지자체에서는 그런 거주지도 이렇게 제공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뭐 우선 거주 비용을 낮추고 난 다음에 그 돈을 갖고 이제 아까 서울 수도권에 내 집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투자를 하시거나 이럴 기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특히 경제 채널이잖아요. 우리 경제 채널을 들으시는 좀 마인드가 있고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30, 40대 유초등 저학년 가정이면 적극적으로 한번 이런 기회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한 몇 학년부터 시도해 보면 좋을까요? 저는 저는 유치원 때부터 내려가 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가서 그 병설 유치원에 보내고 제 아이 둘인데 둘 다 보내고요.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5, 7세 통합반을 다녀서 3년째 같은 선생님이 봐주시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사립학교나 국제학교에서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 웬만한 공립학교에서는 선생님 매번 바뀌잖아요. 매번 바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3년 정도 꾸준히 아이를 지켜보고 그쵸.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게 어린 나이 때는 좋을까요? 꾸준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괜찮은 하나의 맞아요. 방법이잖아요. 몇몇 명문 사립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학교도 있거든요. 같은 담임 선생님이 쭉 같이 이렇게 아이를 지켜봐주고 또 계속 피드백을 주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보내니까 지금 저는 우리 아이 둘을 유치원 보내는데 비용 제로죠. 사교육비 제로. 태권도 학원 안 보내거든요. 태권도 배우고 싶으면 그냥 유튜브 보고 아빠하고 따라해서 이렇게 하고 네가 정말 잘하고 가고 싶으면 그때 보내줄게. 근데 아직은 애들이 그런 의지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이 지금 자전거 타는 산매경에 빠져가지고 킥보드에서 근데 자전거도 제가 태워보면서 느낀 게 제가 잠실에서 살았을 때는 한강에서 자전거만 타려면은 정말 치이는 거죠. 근데 자전거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타고 그러니까. 근데 저희 보강천 라인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 별로 없어요. 허우 벌판에 우리 애들만 그냥 거기서 완전히 누리고 있는 거니까 너무 좋은 거지. 지금 아이 처음 자전거를 네 발 자전거를 타는데도 누가 와서 뭐 부딪힐 사람도 없고 사고 날 일도 없으니까 본인이 마음대로 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이 있는 지역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좀 자금이 네.
좀 여유가 생긴 거예요. 네. 혹시 그거에서도 구체적인 뭔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네. 하면 좋을지. 그래서 저는 이제 사교육비가 안 드니까 네. 그 아낀 비용으로 해서 뭐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그 투자하는 비용은 이제 약간 목돈으로 해서 우리 지금 다운시프트에서 생긴 그 여유자금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 사교육비를 아낀 비용으로는 제가 방학 때마다 여행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7살인데 가본 나라가 6개 나라. 지금 미국 포함해서 지금 베트남, 그다음에 뭐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싱가포르, 그다음에 필리핀 뭐 이렇게 지금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금 다양한 경험, 아예 어렸을 때 이제 사실 어린아이들하고 여행 다니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는 제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는 저는 이런 특히 12살 이전에 이게 애가 공부를 잘하면 이제 여행을 가기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이전에 뭐 책을 보거나 뭐 그런 것도 좋기는 한데 다양한 어떤 경험과 이렇게 문화를 경험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유치원에 가서 이제 신학기니까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유치원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이제 많은데 우리 지금 제 큰아이 같은 경우는 좀 창의력이 좀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고 여쭤보니까 아이들이 블록놀이를 하는데 이 아이는 요거는 지금 집이야. 이 앞에 주차장이 있어. 이게 자동차야. 이렇게 해가지고 블록놀이를 하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집 앞에 정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아? 그리고 정글에서 오랑우탄도 나온다? 이번에 말레이시아 쿠칭에 가서 진짜 오랑우탄을 봤어. 눈앞에서. 이 앞에 그 노란 그 우리 그 뭐죠? 그 혹성 탈출 거기서 그 큰 오랑우탄 노란색 오랑우탄 있잖아요. 예, 똑똑한 오랑우탄 나오는 그 똑같이 생긴 오랑우탄이 3m 정도 되는 오랑우탄이 거기서 바나나하고 던져준 거 보고 얘가 직접 봤어.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글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이게 아이가 생각하는 폭이나 이런 게 다르다고. 본 게 다르네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좀 되기 때문에 요즘 이제 미대 같은 데서도 실기를 안 보고 거의 약간 국영수 공부를 잘하는 이런 거 더 많이 뽑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미드전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요즘 소라 AI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그리는 테크닉, 뭐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테크닉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상상력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미드전이나 소라 AI한테 이러이러한 걸 만들어줘. 그냥 자동차가 있고 그 앞에 집이 있는 거가 아니라 자동차가 있고 집이 있고 그 앞에 정글이 있고 그 안에서 오랑우탄이 나오고 그다음에 돌고래가 옆에서 지나가면서 그 물을 뿜고 있는 그거를 보여줘. 근데 얘가 돌고래를 안 보고 오랑우탄을 안 보고 고래상어를 안 본 아이라면 그런 상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학교하고 집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다음에 학원하고 문제집만 푸는 그런 정도의 그런 제한된 경험을 가지면 이걸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걸 해보시면 좋겠다 좀 생각이 들고